서울은 매서운 겨울 추위에 휩싸여 있었다. 살을 내는 듯한 바람은 좁은 골목길마다 칼날처럼 파고들어 마치 한겨울 밤의 오싹한 숨소리처럼 들렸다. 도시는 이제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남아 어둠 속에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희미한 숨결처럼 느껴졌다. 어느 좁은 골목길, 한 노파가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바로 김씨 할머니였다. 69의 나이에 야윈 체구였지만 발걸음은 느릿하면서도 결코 약해 보이지 않았다. 할머니는 낡은 폐지 수레를 끌며 덜컹거리는 소리를 냈다. 바퀴가 굴러갈 때마다 메마른 길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마치 할머니의 고단한 삶을 대변하는 듯했다. 할머니의 눈은 앞을 향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옛 추억에 잠겨 있었다. 거친 손으로 수레를 밀면서 멸시와 비웃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눈빛을 매일같이 마주해야 했다. 저기 김 선생님 아니야. 이제 폐지나 줍고 다니네? 그 말들은 수년간 할머니를 괴롭혔다. 하지만 할머니는 침묵을 택했다. 이제 그녀의 삶에는 변명이나 해명의 여지가 없었다. 쌓여가는 기억들 중에서도 가장 아픈 기억은 하나뿐인 딸 혜진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던 날이었다. 그날 밤, 혜진이는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다. 두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엄마, 뭔가 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계속 다른 사람들을 해칠 거야. 하지만 혜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일주일 뒤, 혜진이는 세상을 떠나 할머니의 가슴에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다. 오늘 밤, 할머니가 쓰레기통에서 캔을 줍고 있을 때 골목 어귀에서 발소리가 다급하게 울렸다. 거기서 멈추라고 매서운 외침이 적막한 밤을 찢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어둠 속에서 젊은 청년이 달려왔다. 얼굴은 흑투성이었고 눈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할머니의 폐지 수레 앞에 쓰러졌다. 두 손을 떨며 바닥을 짚은 채 헐떡였다. 무슨 일인지 채 파악하기도 전에 키가 큰 건장한 청년 3명이 뒤에서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손에는 긴 몽둥이가 들려 있었다. 저 자식. 일어나. 빚은 갚아야지. 한 청년이 쉰 목소리로 외쳤다. 청년은 황급히 할머니 뒤로 숨었다. 눈빛은 간절했다. 할머니, 제발 살려주세요. 김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다. 두 손으로 폐지 수레를 꽉 잡았다. 그 순간, 청년의 눈빛은 할머니를 과거로 되돌렸다. 마지막 날들의 혜진이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혜진이의 눈에도 저렇게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다. 저 녀석, 우리한테 돈을 꿨어. 할머니. 비켜요. 괜히 우리한테 휘말리지 마시고. 우두머리가 험악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위협적인 말투였다. 김 할머니는 물러서지 않았다. 야윈 어깨를 곧게 폈다. 강렬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봤다. 폭력으로 사람들을 억압할 수는 있어. 하지만 여기서는 안 돼. 여기는 동네 주민들이 사는 곳이야. 소란을 피우고 싶으면 해봐. 할머니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긴장된 분위기를 뚫고 나가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동네 사람들은 하나둘씩 창문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희미한 불빛이 창문에서 새어나왔다. 우두머리는 비웃으며 콧방귀를 뀌었다. 이 할머니, 배짱 한번 줬네. 뭘 할 수 있다고. 내가 소리만 쳐도 이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올 거야. 감히 내 앞에서 사람을 때릴 수 있겠어.
김할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섰다. 청년들은 망설였다. 그들 중 한 명이 우두머리의 팔을 잡아당기며 귓속말을 했다. 몇 초 후, 우두머리는 바닥에 침을 뱉고 청년을 손가락질했다. 운이 좋은 줄 알아. 하지만 잊지 마. 빚은 절대 도망갈 수 없어. 그들은 돌아서서 골목길을 떠나갔다. 정적만이 남았다. 청년은 떨리는 몸으로 일어서서 감사함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봤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안 계셨다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할머니는 잠시 청년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슬픔에 잠긴 눈으로 말했다. 여기는 안전하지 않아. 어서 떠나게. 그자들이 다시 돌아오기 전에 청년이 돌아서서 가려던 순간 바닥에 있던 작은 물체가 가로등 불빛에 반사되었다. 할머니는 몸을 숙여 그것을 주었다. 금속으로 된 열쇠였는데 정교한 연꽃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혹시 내 것이냐? 할머니가 물었다. 청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 녀석들 것 같아요. 할머니는 열쇠를 멍하니 바라봤다. 희미한 빛 속에서 연꽃 문양은 낯설면서도 익숙한 느낌을 주었다. 순간,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다. 혜진이가 들고 다니던 수첩에도 이런 연꽃 문양이 있었는데? 혜진이가 직장에서 수상한 점에 대해 할머니에게 이야기하던 날이었다. 이 열쇠는 대체 뭘까?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손으로 열쇠를 꽉 쥐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열쇠를 옷 안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폐지 수레를 끌기 시작했다. 밤거리 속을 걸으며 이상한 느낌이 할머니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마치 운명의 속삭임 같았다. 어딘가에서 불어온 겨울바람은 희미한 소리를 냈다. 마치 혜진이가 속삭이는 듯했다. 엄마. 포기하지 마. 어둠은 여전히 서울의 좁은 골목길을 뒤덮고 있었다. 김할머니는 폐지 수레를 끌며 규칙적인 발걸음을 옮겼다. 수레에서 나는 소리는 할머니의 마음속 멍울을 더욱 깊이 새기는 듯했다. 가로등 불빛은 할머니 손에 들린 열쇠를 비추고 있었다. 작지만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았다. 정교한 문양, 열쇠머리에 새겨진 작은 연꽃이 할머니에게 익힌 지 오래된 기억들을 떠올리게 했다. 쪽방, 황량한 건물 뒤 어두컴컴한 곳에 도착한 김할머니는 자리에 앉았다. 열쇠에 시선을 고정했다. 거칠고 야윈 손으로 열쇠를 들어 유심히 살펴보았다. 이상한 감정이 또다시 밀려들었다. 왜 이걸 놓을 수가 없는 거지?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열쇠에 새겨진 연꽃은 할머니에게 혜진이를 떠올리게 했다. 어린 시절, 혜진이는 동네 연못에서 연꽃을 꺾어온 연꽃을 머리에 꽂아주며 말했다. 엄마, 연꽃은 국화야.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향기도 좋잖아. 엄마는 언제나 연꽃처럼 향기롭고 예뻤으면 좋겠어. 혜진이는 신이 나서 말했다. 기억이 갑자기 밀려왔다. 마치 멈출 수 없는 폭포수처럼. 혜진이는 27살의 착하고 성실한 딸이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올 때마다 늘 웃음을 보였고 직장에서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를 엄마에게 전해주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혜진이의 눈빛은 점점 어두워졌다. 어느 늦은 밤, 혜진이는 엄마가 옷을 수선하고 있는 방으로 들어왔다. 걱정이 가득한 얼굴이었다. 엄마, 회사 장부에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아. 돈이 오가는데 영수증이 없는 경우가 많아. 혜진이는 말을 더듬으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말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저 웃으며 말했다. 내 할 일을 제대로 하면 돼. 괜히 큰 일에 관여하지 마. 때로는 모든 걸 다 알 필요는 없는 법이야. 하지만 혜진이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엄마. 내가 뭔가 잘못된 걸 발견하면 엄마는 날 응원해 줄 거지. 혜진이는 희망에 찬 눈빛으로 할머니를 보며 긍정적인 대답을 기다렸다. 김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다. 딸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는 내가 안전하기만 하면 돼, 혜진아. 하지만 내가 옳다고 믿는다면 언제든 엄마는 널 응원할 거야. 그날 혜진이의 미소는 할머니의 마음에 깊게 새겨졌다. 하지만 그것은 할머니가 딸의 미소를 본 마지막 순간 중 하나였다. 그 후로 혜진이는 점점 더 긴장했고 가끔 잠을 이루지 못했으며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느 운명적인 오후, 할머니는 혜진이가 퇴근길에 차에 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김 할머니는 믿지 않았다. 혜진이는 그전부터 걱정스러워했으며 심지어 두려워했다. 혜진이가 너무나 큰 무언가를 알아냈기에 목표물이 되었다는 것을 할머니는 직감했다. 그 후로 혜진이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여기저기 뛰어다녔지만 누구도 할머니를 돕지 않았다. 관공서에 보낸 서류들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모두 반려되었다. 결국 할머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서울로 올라와 조용히 살게 되었다. 할머니는 옛 기억이 떠오르자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열쇠를 바라보는 눈빛은 매섭게 변했다. 열쇠에 새겨진 연꽃 문양은 할머니의 시선을 떼지 못하게 했다. 혹시 이 열쇠가 단서일까? 아니면 운명이 나에게 딸의 억울함을 풀라고 하는 걸까?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오르자 김할머니는 열쇠의 비밀을 찾기 위해 나섰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오랜 열쇠 수리공들이 있는 명동이었다. 그곳에서라면 이 열쇠의 정체를 알 수 있을지도 몰랐다. 작은 가게에서 박씨 할아버지를 만났다. 숙련된 손놀림과 예리한 눈을 가진 열쇠 수리공이었다. 그는 열쇠를 유심히 살펴보며 연꽃 문양을 살짝 어루만지며 말했다. 이 열쇠는 흔한 게 아니야. 고도의 보안이 필요한 금고에 사용하는 열쇠야. 대기업이나 중요한 기관에서 주로 쓰지. 김 할머니는 미간을 찌푸렸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대기업. 하지만 이 열쇠는 폭력배들에게서 주었는데. 박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마 그들은 이 열쇠의 가치를 모를 거야. 아니면 어떤 이유로 그들의 손에 들어가게 됐을 수도 있고. 박 할아버지의 말은 할머니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혹시 혜진이와 관련된 것일까?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날 오후, 할머니는 공원에 앉아 열쇠를 꽉 쥐고 있었다. 혜진이의 옛날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엄마, 혹시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절대 포기하지 마. 할머니는 깊게 숨을 쉬었다.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희망이 느껴졌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저 기억하세요. 할머니가 뒤를 돌아보니 어제 할머니가 구해준 종호였다. 밝은 표정이었지만 어딘가 부끄러워하는 듯 보였다. 아직 집에 안 갔나? 종호는 할머니 옆에 앉았다. 집이라니. 난 여기가 집인데. 서울이 내 집이나 다름없지. 할머니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종호는 할머니 손에 들린 열쇠를 보며 궁금한 듯 물었다.
이게 뭐예요? 김할머니는 망설이다가 혜진이가 죽은 일, 그리고 열쇠를 얻게 된 경위와 박 할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다. 종호는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운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 저는 법을 공부하고 있지만 아직 큰 일을 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증거만 있으면 모든 것을 밝힐 수 있다고 믿어요. 제가 도울게요. 종호의 말에 김할머니는 놀라움과 감동을 동시에 느꼈다. 이 아이가 왜 내 일에 휘말리는 거지? 하지만 종호의 눈빛을 보며 거절할 수 없었다. 그래. 하지만 내게 피해가 가면 안 돼. 이건 쉬운 일이 아니야. 종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해보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요? 그날 밤, 두 세대를 뛰어넘는 두 사람은 서울 가로등 아래서 앞으로의 여정에 대해 의논했다. 할머니는 여러 해 만에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다. 손에 든 열쇠는 비밀을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열어주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희미한 햇살이 낡은 쪽방을 비쳤다. 김할머니는 조용히 짐을 정리했다. 복잡한 마음으로 열쇠를 손에 쥐었다. 마치 앞으로의 여정을 알리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종호는 결연한 표정으로 서류철을 들고 나타났다. 할머니, 알아봤어요. 이 열쇠가 고도의 보안이 필요한 금고에 사용하는 열쇠라면 우리는 혜진이가 일하던 곳부터 시작해야 해요. 종호는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혹시 연꽃 레스토랑 말하는 거니? 그곳은 태평그룹 소속인데 혜진이가 죽은 이후로 그곳에 다시 갈 용기가 없었어. 종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제가 대신 갈게요. 만약 그곳이 관련되어 있다면 진실을 밝혀야 해요. 혜진이가 일하던 연꽃 레스토랑은 여전히 웅장하고 화려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드나들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긴장감이 감돌았다. 종호는 손님인 척하며 안으로 들어가 구석자리에 앉아 꼼꼼히 살폈다. 직원 한 명 한 명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밖에서 김할머니는 쓰레기통 뒤에 숨어 문을 바라보았다. 혜진이의 모습이 갑자기 떠오르자 할머니의 다리가 떨렸다. 혜진이가 직원 유니폼을 입고 부드럽게 미소 짓던 모습은 이제 추억 속에만 존재했다. 종호는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젊은 남자가 긴장된 표정으로 관리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다. 남자는 나갈 때 마치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는 것처럼 뒤를 돌아봤다. 종호는 휴대전화로 남자의 모습을 찍었다. 분명 뭔가 알고 있어 종호는 속으로 생각했다. 레스토랑을 나온 종호는 할머니에게 본 것을 이야기했다. 할머니, 거기 분위기가 이상해요. 그리고 젊은 관리자가 긴장된 모습이었어요. 분명 중요한 단서일 거예요. 옛날에 혜진이가 그 레스토랑 매니저가 이 회장을 굉장히 무서워했고 밖에서 물건을 받을 때에도 평범한 직원들은 절대 만지지 못하게 했다고 했었지. 아마 그 사람이 뭔가를 알 수도 있어. 종호는 계속해서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법대 도서관으로 가서 대기업 관련 정보를 찾았다. 옛 기사에서 종호는 태평그룹이 돈 세탁 혐의로 고발되었지만 곧바로 무마되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모든 것을 너무 철저하게 감췄어. 종호는 중얼거리며 신문을 뒤적였다. 눈길이 한 기사에 멈췄다. 태평그룹의 옛 본사가 강남구에 있었고 지금은 폐허가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종호는 서둘러 김할머니를 찾아갔다. 할머니, 가봐야 할 곳이 있어요. 태평그룹 옛 본사요.
만약 이 열쇠가 고급 금고에 사용하는 열쇠라면 그 열쇠가 거기 있을 가능성이 커요. 김 할머니는 망설였다. 하지만 거기는 너무 위험해. 그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종호는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제가 혼자 갈게요. 하지만 꼭 가봐야 해요. 그곳에 혜진이가 찾던 증거가 있을지도 몰라요? 태평그룹 옛 본사는 마치 서울 한복판에 있는 유령처럼 보였다. 벽은 여기저기 뜯겨나가 있었고 깨진 유리창과 음산한 복도는 그곳을 흉물스럽게 만들었다. 종호와 김 할머니는 굳게 닫힌 대문 앞에 서 있었다. 눈빛은 결연했다. 조심해야 해요. 종호가 말했다. 할머니는 여기서 기다려요.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하세요. 김 할머니는 종호의 손을 잡았다. 종호야. 제발 안전해야 해. 혜진 이처럼 되면 안 돼. 내 딸을 한 번 잃었으니 너까지 잃고 싶지 않아. 할머니의 말에 종호는 잠시 멈춰 섰다. 심호흡을 하고 고개를 끄덕인 뒤 안으로 들어갔다. 건물 안의 공기는 싸늘했고 으스스했다. 종호의 손전등 불빛은 복도 구석구석을 비추었다. 바람에 창문이 흔들리는 소리에 종호는 몸을 움찔했다. 자료 보관실을 찾아야 해 종호는 생각하며 단서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갑자기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다. 종호는 재빨리 손전등을 끄고 오래된 문 뒤에 숨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누군가 들고 있는 손전등 불빛이 비쳤다. 종호는 숨을 죽이고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들킨 건가? 발소리는 문 바로 앞에서 멈췄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지만 잠시 후 불빛이 멀어졌다. 종호는 안도의 숨을 내쉬고 숨었던 곳에서 나왔다. 그리고 자료 보관실이라는 오래된 간판이 붙은 큰 문을 발견했다. 김 할머니에게 받은 열쇠를 꽂자 덜컥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다. 안에는 오래된 철제 서류 보관함들이 줄지어 있었다. 종호는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마침내 태평그룹 내부라는 라벨이 붙은 서랍장에 눈길이 멈췄다. 종호는 서랍을 열고 두꺼운 서류들을 발견했다. 안에는 태평그룹과 관련된 수많은 은밀한 거래 정보들이 담겨 있었다. 찾았다. 종호는 속으로 외쳤다. 하지만 자료를 챙겨 나가기 전에 발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에서 더 요란하게 들렸다. 종호는 위기를 직감했다. 종호는 자료 보관실 안으로 들어갔다. 손전등 불빛은 어둠 속에서 길을 안내해 주었지만 낡은 건물 안은 으스스한 분위기였다. 발소리가 멈췄지만 누군가가 곧 들이닥칠 것 같았다. 종호는 재빨리 자료 보관실 안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리고 열쇠로 문을 잠갔다. 보관실에는 서류와 먼지로 가득했고 공기는 무겁고 탁했다. 종호는 손전등을 비추며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보관실 구석에 있는 서류철이 눈에 들어왔다. 라벨에는 태평그룹 내부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다. 종호는 자료를 꺼내 가방에 넣었다. 이것만 있으면 모든 진실을 밝힐 수 있어. 하지만 그 순간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젠장. 누가 왔어? 종호는 손전등을 끄고 어둠 속으로 숨었다. 쾅! 쾅!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것을 확인하자 밖에서는 점점 더 큰 소리로 문을 두드렸다. 종호는 숨을 죽이고 있었다. 혹시 그들이 자신의 존재를 눈치챈 걸까? 이대로 나가면 잡힐 게 분명했다. 침착해야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기서 나가야 해.
종호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꽉 쥐었다. 문이 부서질 듯이 흔들렸다. 누가 왔어? 날카로운 목소리가 고막을 찔렀다. 종호는 숨을 죽이고 다음 행동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드르륵, 쾅. 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소리쳤다. 거기 누구 있어? 나오지 않으면 널 찢어 죽이겠다. 종호는 이대로 있다가는 잡힐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어둠 속에서 가만히 있다가 문이 부서지는 틈을 타 뒷문으로 달려나갔다. 종호는 전속력으로 도망쳤다. 그리고 건물에서 나온 뒤에는 곧바로 할머니에게로 향했다. 종호는 김 할머니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 했다. 할머니, 빨리 가요. 들켰어요. 종호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폐허가 된 건물에서 뛰어나왔다. 젠장, 쫓아오잖아.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뛰고 또 뛰었다. 종호는 폐허 건물과 연결된 숲길로 할머니를 데리고 갔다. 여기서 기다려요. 할머니. 곧 돌아올게요. 김 할머니는 발을 동동 구르며 걱정했다. 종호가 괜찮을까? 또다시 누군가를 잃을 순 없어. 한편 자료 보관실에서 쫓겨난 종호는 혼자서 그들을 상대하기에는 무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종호는 건물 밖에서 김 할머니를 만났다. 할머니, 우리가 찾던 것을 찾았어요. 종호는 가방에서 두꺼운 문서를 꺼내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던 거예요. 혜진이가 죽기 전에 발견했던 그 모든 것들이 여기에 있어요. 할머니는 종호의 손에 들린 서류들을 바라보았다. 너무나 감격스러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종호는 할머니를 안심시키려 노력했다.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을 거예요. 종호와 할머니는 근처 카페에 가서 자료를 읽기 시작했다. 보고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그들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문서에는 이 회장이 연루된 엄청난 비리, 뇌물, 살인까지 담겨 있었다. 혜진이는 그 진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목숨을 잃었던 것이다. 태평그룹은 이 레스토랑을 돈세탁에 이용했어. 할머니 딸은 이것을 알아냈던 거야. 종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김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만졌다. 그렇다면 왜 내 딸이 죽어야 했던 거지? 종호는 잠깐 생각한 후 말했다. 증인이 필요해요. 그 자료만으로는 부족해요. 그 사람, 박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혜진이의 죽음에 대해 뭔가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김 할머니는 수첩에 적힌 박씨의 이름을 응시했다. 그 이름을 보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박씨. 그 사람이 살아있다면? 증인이 되어줄까? 분명 그도 우리처럼 위협을 받고 있을 텐데. 종호는 할머니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었다. 할머니, 포기할 수 없어요. 진실을 밝히고야 말 거예요. 그를 꼭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차가운 서울의 밤거리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다음 단계를 계획했다. 김 할머니는 수년간 느꼈던 고독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희망을 품었다. 손에 쥔 열쇠는 단순히 비밀을 푸는 열쇠가 아닌 새로운 희망을 여는 열쇠와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쪽방의 희미한 햇빛이 낡은 탁자를 비추고 있었다. 할머니는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오고 갔지만 눈빛은 여전히 결연했다. 할머니는 열쇠를 손에 쥐고 있었다. 할머니, 알아봤어요. 종호는 숨을 헐떡이며 가방을 들고 찾아왔다.
이 열쇠가 고도의 보안이 필요한 금고에 사용하는 열쇠라면 우리는 혜진이가 일하던 곳부터 시작해야 해요. 종호는 가방에서 노란 파일을 꺼내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만약 연꽃 레스토랑이 관련되어 있다면? 그곳은 태평그룹 소속인데 혜진이가 죽은 이후로 그곳에 다시 갈 용기가 없었어요. 종호는 걱정스러운 할머니를 보며 위로하듯 말했다. 제가 대신 갈게요. 만약 그곳에 관련되어 있다면 진실을 밝혀야 해요. 연꽃 레스토랑은 여전히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수많은 손님이 드나들고 있었다. 종호는 어제처럼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구석에 자리를 잡고 모든 것을 꼼꼼히 살폈다. 직원 한 명 한 명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밖에서 할머니는 쓰레기통 뒤에 몸을 숨긴 채 긴장된 표정으로 레스토랑의 정문을 바라봤다. 종호는 뭔가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혜진이와 접점이 있을 것 같은 한 남자를 발견했다. 그의 이름은 최 씨였다. 왠지 모르게 긴장되어 보이는 그는 계속해서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리고 매니저와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작은 가방을 챙겨서 레스토랑을 나왔다. 종호는 급히 휴대폰을 들어 최 씨의 모습을 찍어두었다. 레스토랑에서 나온 종호는 김 할머니에게 본 것을 이야기했다. 할머니, 그곳 분위기가 이상해요. 그리고 어떤 젊은 남자가 매니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뭔가 수상해 보였어요. 그 사람이 단서가 될지도 몰라요. 김 할머니는 침묵했다. 옛날에 혜진이가 그 레스토랑 매니저가 이 회장을 굉장히 무서워했고 밖에서 물건을 받을 때에도 평범한 직원들은 절대 만지지 못하게 했다고 했었지. 아마 그 사람이 뭔가를 알 수도 있어. 종호는 도서관에 가서 태평그룹 관련 정보를 찾아보았다. 한 기사에서 종호는 태평그룹이 과거에 돈 세탁 혐의로 고발당했지만 곧바로 무마되었다는 것을 알아냈다. 모든 것을 너무 철저하게 감췄어. 종호는 중얼거리며 신문을 뒤적였다. 눈길이 한 기사에 멈췄다. 태평그룹의 옛 본사가 강남구에 있었고 지금은 폐허가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종호는 서둘러 김 할머니에게 달려갔다. 할머니, 가봐야 할 곳이 있어요. 태평그룹 옛 본사요. 만약 이 열쇠가 고도의 보안이 필요한 금고에 사용하는 열쇠라면 그 열쇠가 그곳에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김 할머니는 망설였다. 하지만 거기는 너무 위험해. 그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종호는 김 할머니의 손을 꽉 잡고 힘주어 말했다. 제가 혼자 갈게요. 하지만 꼭 가봐야 해요. 그곳에 혜진이가 찾던 증거가 있을지도 몰라요? 태평그룹의 옛 본사는 마치 서울 한복판에 있는 유령처럼 보였다. 벽은 여기저기 뜯겨나가 있었고 깨진 유리창과 음산한 복도는 그곳을 흉물스럽게 만들었다. 종호와 김 할머니는 굳게 닫힌 대문 앞에 서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결연했다. 조심해야 해요. 종호가 말했다. 할머니는 여기서 기다려요.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전화하세요. 김 할머니는 종호의 손을 잡고 힘을 주어 쥐었다. 종호야, 제발 안전해야 해. 내 딸처럼 되면 안 돼. 엄마는 널 잃고 싶지 않아. 김 할머니의 말에 종호는 잠시 멈춰 섰다. 심호흡을 하고 고개를 끄덕인 뒤 안으로 들어갔다. 차갑고 습한 공기가 종호의 몸을 감쌌다. 종호는 손전등을 켜서 음산한 복도를 비추었다. 자료 보관실을 찾아야 해. 종호는 스스로에게 말하며 자료를 찾기 시작했다. 그때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종호는 재빨리 손전등을 끄고 문 뒤에 숨었다. 발자국 소리는 점점 커졌고 누군가 들고 있는 손전등 불빛이 틈으로 들어왔다. 종호는 숨을 죽이고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했다. 들킨 건가? 발자국 소리가 문 앞에서 멈추었다. 종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지만 잠시 후 불빛이 멀어져 갔다. 종호는 숨을 크게 내쉬고 숨었던 곳에서 나왔다. 그러자 자료 보관실이라는 옛날 간판이 붙어있는 문을 발견했다. 종호는 김 할머니에게 받은 열쇠를 꽂았다. 덜컥 소리가 나면서 문이 열렸다. 안에는 오래된 철제 서류 보관함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종호는 서류들을 샅샅이 찾기 시작했다. 마침내 태평그룹 내부라는 라벨이 붙은 서랍장에 눈길이 멈췄다. 서랍을 열어보니 빽빽하게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서류에는 태평그룹과 관련된 수많은 은밀한 거래 정보들이 담겨 있었다. 이거다. 종호는 속으로 외쳤다. 하지만 그 순간 발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번에는 더 가깝게, 더 크게 들렸다. 종호는 위험을 직감했다. 종호는 재빨리 서류를 가방에 넣고 자료 보관실을 나섰다. 종호는 자료 보관실에서 나와 1층 복도를 전속력으로 달렸다. 출구를 향해 뛰어가면서 여러 군데에 놓여있던 쓰레기통이 발에 채여 굴렀다. 그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있는 위치를 들켰음을 깨달았다. 종호는 서둘러 1층으로 달려가 김할머니를 찾았다. 할머니, 뛰어요. 빨리 여기서 나가야 해요. 종호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건물을 뛰어나왔다. 종호와 할머니는 폐허 건물과 연결된 숲길로 들어갔다. 종호는 숨을 헐떡이며 잠시 멈춰 섰다. 할머니, 이걸 보세요. 종호는 가방에서 자료들을 꺼내 할머니에게 보여주었다. 우리가 찾던 자료예요. 모든 진실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김할머니는 종호의 말에 눈물을 글썽였다. 종호는 그들을 쫓아오는 사람들에게서 가능한 한 멀리 도망치려고 애썼다. 하지만 그의 손목을 잡아 끄는 강렬한 힘이 그를 멈추게 했다. 이제 다 끝났어. 종호는 자신의 앞에 서 있는 한 남자를 보았다. 그 남자는 험상궂은 얼굴에 단단한 체격을 갖고 있었고 손에는 몽둥이가 들려 있었다. 당신은 누구야? 종호는 거칠게 물었다. 너 같은 애송이는 상대할 가치도 없어. 남자는 비웃듯 말했다. 내 이름은 최 씨야. 최 씨는 종호를 공격했다. 종호는 최 씨의 공격에 맞서려고 했지만 그의 힘에는 역부족이었다. 종호의 몸은 휘청거렸고 머리를 얻어맞고 쓰러졌다. 최 씨는 종호를 짓밟으며 비웃었다. 쓸데없는 일 하지 마, 넌 너무 약해. 김할머니는 숲길에서 헐떡이는 숨을 고르며 서 있었다. 종호에게 걸려온 전화로 상황을 알게 된 그녀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휴대전화를 쥔 채 떨고 있었다. 할머니는 자신의 마지막 희망인 종호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웠다. 할머니는 폐허가 된 건물로 되돌아가려 했다. 그 순간 종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릴 거예요. 할머니는 굳게 닫힌 입술을 깨물었다. 종호야. 종호와 할머니는 작은 카페에 자리를 잡고 자료들을 읽어나가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보고서를 읽으면서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의 분노는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태평그룹은 이 레스토랑을 돈세탁에 이용했어. 내 딸은 이걸 알아냈던 거야. 그들이 혜진이를 죽인 거야. 김 할머니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종호는 김 할머니의 손을 잡고 힘을 주어 쥐었다. 할머니, 이제 모든 것을 밝혀낼 수 있어요. 종호와 김 할머니는 그들의 다음 목표를 결정했다. 종호는 그들의 조사를 도울 수 있을지 모르는 박 씨라는 새로운 증인을 찾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김 할머니와 종호는 박 씨의 집을 찾아갔다. 낡은 집은 오래전에 버려진 듯했다. 김 할머니는 주저하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마른 체격의 남자가 문지방에 서 있었다. 그는 박 씨였다. 누구시오? 그가 물었다. 김 할머니가 박 씨에게 말했다. 저희는 혜진이의 엄마입니다. 혜진이라고요. 그의 얼굴에 순간적인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돌아가시오. 종호는 그의 어깨를 잡고 말했다. 잠깐만요. 저희를 도와주세요. 우리는 혜진이가 죽은 이유를 알고 싶어요. 할머니는 박 씨를 간절하게 바라보며 호소했다. 혜진이는 너무나 착하고 순수한 아이였어요. 제발 진실을 말해주세요. 박 씨는 망설였다. 진실을 말하면 당신과 당신 가족 모두 위험해질 겁니다. 김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하지만 저는 진실을 알고 싶어요.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잃고 싶지 않아요. 박 씨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할머니를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태평그룹의 비리를 폭로하는 증인이 되어 주기로 했다. 그날 밤, 종호와 김 할머니는 그의 도움을 받아 태평그룹과 이 회장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다. 그 자료들은 증거가 되었다. 그들은 이 증거를 가지고 이 회장과 그의 부패한 그룹을 법정에 세울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재판날, 서울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 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재판장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종호는 김 할머니의 옆자리에 앉았다. 재판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이 회장의 변호사가 먼저 나서서 반박했다. 나의 의뢰인은 존경받는 기업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나쁜 일을 할 리가 없습니다.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는 전부 증거력이 부족합니다. 증거를 조작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변호사의 주장이 계속될수록 청중들은 혼란스러워졌다. 하지만 김 할머니와 종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이 준비한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기로 결심했다. 검찰 측 변호사가 증거를 제시하며 말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태평그룹과 관련된 모든 비리를 밝힐 수 있는 자료입니다. 검찰 측 변호사는 혜진이가 남긴 자료와 박 씨의 증언을 증거로 내놓았다. 또한 이 회장이 살인을 교사했다는 녹음 파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회장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장은 모든 증거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했다. 그리고 이 회장의 잘못을 인정했다. 이 회장은 억울하다며 발악했지만 재판장은 단호했다. 이 회장은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의 부패한 기업은 마침내 무너지기 시작했다. 재판장에서 김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기쁨의 눈물이었다. 재판이 끝난 후 김 할머니는 종호와 함께 혜진이의 무덤을 찾았다. 할머니는 혜진이의 무덤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혜진아,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이젠 편히 쉴 수 있겠지. 그리고 할머니는 종호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종호야, 고맙다. 네가 아니었다면
난 아무것도 못했을 거야. 종호는 할머니에게 말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조금 도왔을 뿐이에요. 할머니의 용기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거예요. 이제 할머니는 마음 편히 쉴 자격이 있어요. 다음 날 아침, 김 할머니와 종호는 편안한 마음으로 서울의 아침 햇살을 맞이했다. 할머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종호와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의 용기를 기억하고 응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 할머니는 잊지 않으려 했다. 혜진이의 희생과 종호의 헌신을, 그리고 정의를 되찾기 위해 싸웠던 모든 이들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려 했다. 이후 김 할머니와 종호의 이야기는 세상에 알려졌다. 부패한 권력과 맞서 싸운 용감한 여성의 이야기. 정의를 위해 싸운 두 남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주었다. 그리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작은 용기에 대한 아름다운 교훈을 주었다. 재판 이후 김 할머니는 편안한 마음으로 서울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다. 종호는 정의를 지키는 훌륭한 변호사가 되기 위해 더 열심히 공부했다. 할머니는 종호를 언제나 응원했다. 혜진이와 종호의 도움으로 세상은 조금 더 정의로운 곳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종호는 할머니에게 말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절대로 잊지 않을 거예요. 정의를 위해 싸워나갈 거예요. 김 할머니는 종호의 말을 듣고 웃었다. 종호야, 고맙다. 그리고 잊지 마.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정의의 불꽃이 있다는 것을. 그 불꽃은 쉽게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다.